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2주차 1차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 과학적 방법과 이 조사 연구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 시간에 살펴볼 이 과학적 지식 탐구, 이 과학적 지식 탐구라는 방법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 비과학적 지식 탐구. 이 비과학적 지식 탐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박스에 있죠. 관습, 권위, 직관에 의해서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식을 이제 탐구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 보면은 이 관습에 의해서 뭐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민간요법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권위에 의한 거. 권위에 의해서는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뭐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버리는 거.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의 친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좀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잘 안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 누군가가 내가 알기에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사람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수용해 버리잖아요. 믿어 버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그 누군가가 맨날 정답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권위 그리고 직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해서 뭐 갈레오 말하면서 제가 천동설, 지동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저렇게 관습과 권위와 이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저것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기 때문에, 즉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의미에서 비과학적 지식 탐구는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앞으로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비과학적 지식 탐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나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나 결과가 똑같다라면은 굳이 힘들게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또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갈로 2번 보이시죠? 자, 갈로 잠시만요. 예, 여기까지. 요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부정확한 관찰. 말 그대로 과학적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관찰해 본다, 실험해 본다, 통계를 내본다, 또는 경험해 본다.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언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봤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직관이나 또는 권위나 뭐 이런 거에서 지식이 탐구가 되고 나면은 정확한 관찰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확한 관찰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는 뭐 어려운 용어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일반화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를 보고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 그것처럼 이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에 의해서 뭐 직관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민간요법 어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이 뭐 간암에 걸렸는데 이 간암을 자기는 병원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산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 맑은 물을 먹고 그리고 뭐랄까요 뭐 칡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산 약초를 자연산 도라지를 먹고 이렇게 6개월을 지냈더니 암이 싹 다 나았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이 간암 환자나 위암 환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다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또 철석같이 믿어버리면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모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퍼센트 수준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암이 치료된다면은 그 방법이 훨씬 좋겠죠.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일부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그런 민간요법을 누군가의 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낫습니다 라고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선택적 관찰, 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택적 관찰과 우리 앞에 나왔던 부정적 관찰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택적 관찰은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만 정답일 수가 있겠죠.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흑백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관념, 뭐 이 단어는 너무 잘 아니까 고정관념은 뭡니까? 뭐 천동설, 지동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안 바뀝니다.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게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 꽉 박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물어봤잖아요. 아마 이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이 아직 누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뭐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뭐 대면하면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출석 체크도 이렇게 하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면은 동영상 수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전자 출결 앱으로도 뭐 굳이 뭐 아직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명단을 아직 못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첫 수업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중에 물론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남학생 평균 키가 클까요? 여학생 평균 키가 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당연히 남자라고 대답합니다. 이유는 남자가 키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에서 봤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다는 거지, 모든 부분에서 남자가 키가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제가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학기 제가 사회복지 실천론이었나요? 제가 순간 막 헷갈리는데, 그때 제 수업 들은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을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는 여학생들이 대여섯 명 무리 지어 다니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뭐 왼쪽에 이렇게 앉는 학생들이, 왼쪽 라인에 앉는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은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수업 마치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을 때 보니까 키가 꽤 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학생들이 키가 작지만 않다는 걸 또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고정관념은 뭐냐면은 남자가 크냐 여자가 크냐 무엇을 물었을 때 이것을 비과학적으로 대답하게 되면은 바로 남자요. 몸무게는 남자가 많이 나갈까요? 여자가 많이 나갈까요? 남자요.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까? 안경을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이 하니까 눈이 나빠지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안경 안 쓴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특별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없이 자기만의 뭡니까? 자신의 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신의 이 직관에 의해서, 자신의 전해들은 그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의해서 나온 이제 대답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학과의 남자와 여자의 키와 뭐 키를 묻는다면 키, 성적이라면 성적,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측정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더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 이런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논리적인 근거. 비논리적인 근거는 뭐냐면은 뭐 반대로 말하면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 시대 한번 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 가정사를 다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는 우리 학생들 50명 중에 50명 학생 중에 분명히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 중에 지금 이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근데 그 부모님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거는 말 그대로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게을러서 그런가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코로나라는 제3의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학적으로 보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대 상황과 제3의 변수를 우리가 한번 접목시켜 보면은 가난하다고 다 게으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점 문을 닫아야 되거나 소득이 반토막 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저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소득이 낮구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저렇지, 이러한 뭡니까? 논리적이지 못한 저런 비논리적인 경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즉 객관적인 탐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과학적인 탐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데 자아가 개입된다는 거, 이게 바로 고정관념. 객관적인 자료는 1 더하기 1은 2, 이건 수학적인 객관적인 답이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나의 연구자의 자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과학적인 거는 말 그대로 나의 자아가, 즉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자아가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을 해버리니까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비화. 자, 신비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신비화인데, 결국 뭐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큰 중병에 걸렸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만 마셨더니 병이 싹 다 나았다.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자, 제가 혹시나 여기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종교를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종교를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수업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믿는 종교는 분명히 개인의 종교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화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믿는 종교에 가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신비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종교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 즉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인정해 주는 과목이 사회복지 조사론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를 부정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이 신비화는 그래서 어디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은 종교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신비화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종교에서조차 신비화가 없으면은 굳이 그 종교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종교 자체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조사론 방법에서는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신비화는 객관적인 정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결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과학적인 지식 탐구와 비과학적인 지식 탐구 방법이 있는데, 비과학적인 지식 탐구는 뭐 전통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틀릴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왜?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 절차를 통해서 나온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식 탐구되고 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또 하나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나온 객관적인 답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매번 정답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온 객관적인 답은, 그것이 지금은 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추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우리 직관이나 전통이나 뭐 이런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객관적인 답을 내놓을 때도 항상 그 논문이나 아니면은
그 연구나 그런 발표 마지막에는 항상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발표하는 이 연구가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추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다른 연구기관에 의해서 다른 연구 방법이 나왔을 때 이 연구 방법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뭡니까? 갈로를 남겨놓고 항상 연구가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고정관념이 아니죠. 항상 이것이 절대적인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밝혀놓고 끝나는 것이 과학적인 지식 탐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결과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갈로를 안 남겨놓으면은 천동설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천동설이 나왔을 때, 천동설을 다 믿고 있을 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기준대로라면은 그 지동설을 증명합니다. 그 방법대로. 해보니까 야 그래도 지동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구나. 지동설이 정답이구나. 우리가 믿었던 천동설은 틀렸구나라고 이렇게 계속 개정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현재 과학적인 지식 탐구 방법이라면은 옛날에는요. 천동설이 나왔을 때 지동설이 발표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검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너 죽을래? 그거 아니라고 말할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방법과 지금의 이 과학적인 지식 탐구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과학적인 지식 탐구 방법은 이러한 문제만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은 이 과학적 지식 탐구 방법이 항상 정답은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틀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틀릴 수 있다는 여부를 항상 뭐합니까? 남겨놓을 수 있다는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과학적 조사 방법의 이제 특징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비과학적으로 과학을 탐구하게 되면은 이런 건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조사해야 될 거는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아닌 정말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론을 들으시면은 특히 조사론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 후반부 12월 달 때쯤 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 내년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지지율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지지율 조사가 뭐냐면 이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 후보와 누구 후보가 우리가 전수조사 하진 않잖아요. 표본 조사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서 누군가가 몇 %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잖아요. 그게 사회복지 조사에서 자료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대학원 수업할 때인가요? 그때가 아마 우리 학교에서 그거 할 때였거든요. 우리 학교래. 우리 학교에서 저번에 조사론 대학원 수업할 때였나? 순간 막 또 헷갈리네요. 그때 왜 국회의원 선거 할 때라서 그거 막 비율을 제가 많이 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후반부에 가서 제가 대면 수업하게 되면은 그 사례를 많이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과학적 조사 방법.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의 특징이 뭔지 자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이 나오는데 먼저 자 개방적인 자세, 관찰에 의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죠.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기계적으로 다 외워놓아 버리시면요. 중요한 거는 뭐 나쁘다는 건 아니라 조금 너무 기계적으로 좀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라서 뭐 보는 것만 족족 다 외워버린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 머리는 외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뒷부분에 가면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그거는 외우시되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과학적인 조사 방법 특징 첫 번째 개방적인 자세.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이 내용을 읽으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러니까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구나. 이것이 특징이구나. 자, 보세요. 지식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이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빈 여백에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천동설,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은요, 앞에 나왔던 그것만 자기가 말하는 천동설만 정답이지 뒤에 나오는 지동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척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만 고수하게 되는 것이 비과학적이었잖아요. 근데 과학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지금 나온 것이 완전 완벽한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인류를 한번 뒤집어 놓을 만한 최고의 발견의 법칙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앞으로 다른 누군가의 연구에 의해서 이 연구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항상 끝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나온 지식이 아무리 완벽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조사방법론의 과학적 조사방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보세요. 관찰의 건강. 자, 앞에 우리 나왔죠. 근이나 전통이나 뭐 관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즉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만 해놨는데 관찰이라고 했는데 좀 더 적어 놓으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아마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관찰에 의해서 또는요 실험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키가 크냐 여자가 크냐, 사회복지학과에는 남자 이렇게 말하면은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관찰했다는 건요, 내가 직접 이 도구라는 줄자를 갖고 와서 직접 재본 건 아니지만 남학생 여학생 키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래도 남자 큰 것 같다, 이런 관찰을 해볼 수 있죠. 실험, 직접 줄자를 갖고 와서 이 척도, 이 도구 줄자를 갖고 가서 남자 여자 키를 다 재보니까 남자가 평균 3.5cm 크더라, 이런 실험. 그래서 통계, 남자 비율 여자 비율대로 통계를 내보니까 남자가 평균 크더라. 관찰과 실험과 통계와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이 과학적 조사 방법. 이해됐죠? 그 명백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뭐냐면은 그냥 누군가에 들어서 누가 그러던데 옛날부터 그랬잖아,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최근에 나온 과학적인 그런 통계 자료의 방법에 의해서, 즉 자료 분석 방법에 의해서 또는 면접 방법에 의해서 또는 관찰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뭐예요?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정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나온 답. 그 말을 삼음절로 줄이면은 객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온 답입니다. 예를 수학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경우 없겠지만 이 옛날에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전에는 200점 만점이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데, 제가 수능 시험을 올해가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능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학력고사가 없어지고요, 수능 시험이 나오게 된 지 제가 4번째 시험 치는 사람이거든요. 수능 시험 4번째. 1회, 2회, 3회까지는요 200점 만점이었고요. 제가 시험 칠 때부터가 처음으로 400점 만점으로 바뀐 세대였어요. 제가요. 97학번 때가요. 그런데 400점 만점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주관식 답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객관식 답밖에 없었어요. 수학이든 모든 전 과목이요. 그런데 제 때부터 이 수학이 주관식 문제가 3문제인가 2문제 있었거든요. 답은 초창기 때 제가 처음 수능 400점 주관식 답 나오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수학 답은 0, 1, 마이너스 1, 2 항상 한 문제로 나왔었어요. 모의고사 때도 그랬고. 근데 실제 제 수능 시험 칠 때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주관식 1번에 0이라 써서 정답 맞출 수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 답이 진짜 알고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공식과 뭐 대입과 계산식을 통해서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나온 답이 0이라 쓴 사람하고 그냥 찍어서 0이란 답을 쓴 사람하고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이 사람이 알고 썼다 모르고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명백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나온 답이어야지만 과학적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객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서 나온 답은 앞으로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관찰과 실험과 경험과 통계와 뭐 이런 용어도 이제 앞으로 과학적이라는 말과 굉장히 같이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학자들 간에, 학문들 간에, 그리고 서로 이 사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소통이 연결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과학적인 객관적인 답을 통해서 모두가 믿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학문도 옛날에는요, 사회복지조사는 하나,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사회과학은 사회과학대로, 그리고 뭐 이렇게 학문들 간에 이렇게 합쳐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마 박승현 교수님 수업 듣는 학생들이라면은, 아니면 박승현 교수님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벌써 10년도 넘었죠. 통섭이라는 책이 있어요. 통섭. 저희 박사과정 제가 처음 수업 들을 때, 박사과정 처음 들어왔을 때 학부 석사 때는 박승현 교수님 제 학부 3학년 때 우리 학교 처음 오셨거든요.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제 학부 3학년 때는 참 오래전이죠. 학부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처음 오셨었어요. 근데 학부 때랑 석사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박사과정 딱 들어가니까 통섭이라는 책을 달게 하더라고요. 꽤 두꺼워요. 전화번호부 책만큼 두꺼운데 꽤 두꺼운데 그걸 책 읽으니까 읽고 이제 과제도 하게 하고 막 하셨는데 그 책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그 책 좀 두꺼우니까 시간적 아마 학기 중에는 읽을 여유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방학 때쯤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학문간의 통섭, 학문간의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거든요. 그걸 보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학문들이 요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과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와 그리고 심지어 의학까지, 그리고 사회복지와 뭐 다른 학문들끼리 심지어 체육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랑 요즘 연관해서 이 운동치료 프로그램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되니까 이 학문들 간에도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는 의사소통이 되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경험적이고 객관적,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경험적인 사실을 그리고 객관적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추론을 위한 규칙. 자, 추상적이라는 거하고 추론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나올 거야 아마. 자, 과학적인 방법은 추상적인 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추론은 뭐냐면 앞으로 추론이 뭐예요?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나온 뭐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저런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랄까 열심히 매 시간 수업마다 들어와서 수업에 열심을 다하면은 시험을 잘 치게 될 것이고 학기말 성적이 좋을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추상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외우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눈으로 보고 실제 봤을 때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다가 과학적인 방법은 추상적이다. 추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과학적인 방법은 고정관념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 아닌데라고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이제는 과학적 조사의 논리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보고 지나갈게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연역법, 귀납법. 이건 중학교 때, 이건 초등학교 때도 나오죠. 근데 초등학생 때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사방법론에 말고 예전에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수학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문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도 많이 나왔는 내용들이잖아요. 연역법, 귀납법은요. 자, 이거는 쉬워요. 자, 연역법은요.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오른쪽, 왼쪽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연역법, 귀납법을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연역법 말하면서 이 귀납법 내용 설명 말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히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사례니까 제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만의 개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오래전 이야기죠. 94년도입니다. 94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경신고등학교 우리 문학 선생님이 물론 지금은 정년퇴직 하셨겠죠.
그 선생님이 이 연역법과 기납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 아직도 쓰고 있는데 안 헷갈려요. 지금도요. 아직도 정확히 구분되거든요. 자 보세요. 연역법은 뭐냐면요. 특징 보세요. 이론, 가설, 조작과 관찰, 검증.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자 내용부터 먼저 보면서 갈까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연역법이 그 말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은 다시 말하면은 정답을 갖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에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특수한 사실이나 법칙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밝혀내는 것이 연역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론 이미 증명된 정답인 이론이 있다는 거야.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설을 하고 조작해서 관찰해서 보니까 아 맞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요. 연역법은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연역법은 뭐냐면은 우리 얼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이미 얼굴이라는 정답이 있어요. 얼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눈, 코, 입, 귀, 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정답을 이미 법칙을 가지고 특수한 하나하나를 다 파헤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연역법이라고요. 됐죠? 즉 이론을 정답을 먼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법은요. 한마디만 연역법이 시작하는 보세요. 연역법 글자가 시작할 때 이형으로 시작하죠. 이형을 쓰고 연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론도 뭐부터 시작해요? 이형부터 나오죠. 얼굴도 뭘로부터 시작해요? 이형부터 시작하죠. 즉 연역법은 이론, 즉 정답 이미 객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얼굴이라는 정답이 있죠. 그걸 하나씩 파헤치는 겁니다. 어떻게? 눈, 코, 입, 귀, 볼. 그러니까 얼굴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연역법은요. 이게 제 고등학교 때는 가르쳐준 방법이거든요. 연역법은 이론부터 즉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검증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연역법, 이론, 이형 이래 되니까 연역법이니까 이미 법칙 갖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평생 안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역법은 이미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 즉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얼굴이라는 이미 얼굴이라는 이 큰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이걸 하나씩 특수한 걸로 파헤치면 뭐가 됩니까? 눈, 코, 입, 귀, 눈썹, 볼. 그래서 이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뭐가? 얼굴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3단 논법. 실증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했다. 자, 이건 왜 넣어놨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1급 시험 치셔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 졸업하면요. 4학년 이제 2학기 마치고 1월달이나 2월달에 시험 치잖아요. 졸업 앞두고. 전문대 대학생들과 다른 학점은행제 학생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4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1급 시험을 바로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1급 시험에 합격하면은 3월달이나 4월달쯤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험에 떨어진 학생은 2급 자격증이 나오고 합격한 학생은 1급 자격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대 학생이나 다른 학점은행제 학생들은 1년이라는 현장 그게 있어야지만 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어찌 보면 4년제 다니는 학생들은 당연히 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앞에 내용 중에요. 유일하게 1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놨거든요. 과학적 조사 논리 중 실증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은 연역법이다. 또는 기납법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걸 1단원에 보통 나오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버리니까 상당수들이 매번 틀려요.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해놓은 거예요. 3단 논법은 뭐예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3단 논법은요. 자, 이 연역법이잖아요. 연역법이 하나잖아요. 3단 논법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미 정답부터 나온다 그랬죠. 3단 논법 바로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이 먼저 나왔죠. 이론이.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특수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는 거. 이런 이제 특수한 사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게 이미 법칙이 먼저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연역법이고 이 3단 논법을 이용한 철학자들이 실증주의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역법은 한마디로 뭐다? 이미 특수한 하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답, 즉 이론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연역법은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이론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파헤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역법은 이형, 이론도 이형. 아시겠죠? 연역법은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다시는 안 까먹겠죠.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역법에 추가로 이거는 3단 논법. 소크라테스 그 적어놓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이런 논법이 연역법의 이론과 거의 똑같죠. 이걸 실증주의자들이 사용했다라고요. 됐죠? 자, 기납법은 연역법과 반대입니다. 얘는 보세요. 이 이론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잖아요. 얘는요. 얼굴로 구분해 줄게요. 눈, 코, 입, 귀, 볼 다 하니까 뭐예요? 하나하나 다 조사해보니까 얼굴이 만들어지는구나. 얘는요. 그래서요. 세부적인 걸 얘처럼 일반적이고 특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밝혀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요. 반대로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에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답을요. 그래서 보세요.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로부터 인해서 뭐를 이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바로 뭐다? 바로 귀납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또 구분하시려면요. 자, 귀는 뭐예요? 우리 신체 얼굴 중에 귀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귀, 눈, 코, 입 쭉 하니까 뭐가 된다? 얼굴이 된다. 이렇게 보니까 얘는 세부적인 거, 낮게, 즉 뭐 하나씩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다? 귀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여러분들 다시는 혼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결과가 어떤 규칙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일정한 유형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이론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역법과 귀납법은 여러분들이 과학적 조사 논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석사를 공부하시거나 박사를 공부하게 되면요. 논문을 쓸 때 연역법으로 써야 될지 귀납법으로 써야 이거부터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뭘 쓰냐면은 연역법을 써요. 석사 논문은 이걸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갖고 있는 걸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귀납법 가면은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박사 논문 이걸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을 토대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 이제 여기서는요 더 깊이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연역법 내용과 귀납법 내용은 이미 예전에 공부 잘 하셨기 때문에 이미 개념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역법 특징이 뭔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귀납법 특징이 뭔지 연역법은 이론부터 이형 귀납법은 세부적인 것부터 귀, 눈, 코 그래서 귀 이렇게 하면 절대 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이렇게 했어도 구분 안 되겠다 헷갈린다 하면은 뭐 알았어 본인들이 더 잘 기계적으로 외우시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 박스 보시면은 연역법과 귀납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좀 구분하시면 박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볼까요? 개별 대상이나 사건들을 관찰한 후에 이론을 도출하는 과학적 연구법 뭘까요? 자 개별 한 후에 개별적인 것과 관찰 다 해본 후에 뭐 한다 했어요. 이론을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게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얘는 귀납법이 되는 거죠. 이론을 제시하고 저 이론이 뭔지 나왔다는 거야. 볼 것도 없죠? 이론을 제시한 후에 실증 자료를 사용하여 하나씩 검증하는 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연역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건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놨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도 나오는데 이것도 쉬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조사 방법론은요 한 단원 끝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단원에서 문제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풀어보게 할 거예요. 아마 객관식 문제입니다. 근데 그 객관식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에서 지금 한 몇 년 됐나요? 16, 7년 동안 그 우리가 지금 요 1단에서 배웠다면요. 1단에서 배웠던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사론 1급 시험에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들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에서 그 기출문제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테스트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이해하고 왔는지를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기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왜 답이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 풀어보는 이유는요. 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 1단원 끝날 때마다 지금 이제 요건 아직 1단원 아니고요. 큰 1챕터 끝날 때마다 그 1챕터에서 지금까지 1급 조사방법론 국가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뽑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는 1급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여주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은 단원 끝날 때마다 큰 핵심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인데 이거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사회과학은 커요. 자연과학이 더 넓다 보시면 돼요. 사회과학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과학은요. 자연과학의 차이점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회과학은요. 대상자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실험할 수 없어요. 왜?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 하나씩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렇게 외울 수도 없고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구분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과학의 한계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일단은 전체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앞에 한 10분 정도 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일단은 문제 풀어보고 1챕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혹시나 수업 내용에 관련된 거나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문자로 이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